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엄마와 함께 작은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사실 엄마도 저도 식당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 일을 하기 전까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15년 전 제 인생 벼랑 끝에 선 날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돈을 대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워졌으면 사람이 그렇게 폐인처럼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니 분이 터져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저에게 그랬어요. 너 이렇게 살다간 곧 죽는다. 죽고 싶어서 그래?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제발 내버려둬. 그렇다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이러고 살면 해결이 되니? 안 되겠다. 너 이대로 있다간 말라 죽겠어. 엄마가 너랑 같이 할 수 있는 것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러고 있는 게 답은 아니야. 깜깜한 집에서 햇빛 한 번 안 보고 몇 달째 틀어박혀서 살았는데 그 모습을 본 엄마가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너랑 나랑 가게 하나 같이 해보자. 무슨 가게를 해. 우리가 뭐 할 줄 안다고. 배우고 같이 개발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대단한 음식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식 밥 차려준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면 돼. 엄마 친구가 한정식집 크게 하잖아. 거기서 몇 개월 배울 거야. 솔직히 식당을 아무나 하나 싶었죠. 그렇게 차려서 망한 가게를 한두 개 본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음식 좀 한다 해서 식당을 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매일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배우고 우리 가게에 10배가 넘는 규모로 운영하는 곳에서 많은 노하우를 배워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집까지 팔아서 가게를 얻었죠. 그러더니 저에게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실하게 시간 지켜서 일해. 그냥 나와서 서 있더라도 식당에 나와. 그게 더 중요해. 저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도 안 하고 사셨을 뿐인데 엄마까지 나서니 처음엔 하는 수 없이 나가서 의욕 하나 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멀리 와서 돈까지 내고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 보니까 괜히 죄 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의욕적으로 저도 메뉴를 만들고 논의하면서 엄마와 하나하나 느리지만 조금씩 만들어 갔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 입소문이 돌면서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지금은 제법 장사도 잘 되고 일부러 멀리까지 온다는 손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운영을 하면서 사람 하나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소중한 곳이에요. 하루가 모자르게 밥과 나물부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사연을 쓸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몇 년 만에 처음 엄마와 휴가를 보내기로 하면서 여유가 좀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음식은 잘해도 글 솜씨는 영광이라서 걱정이 많은데 부족해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식당을 열기 전인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 당시 일은 아직도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안 가라앉네요.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은행을 다니면서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일했었어요. 좋은 직장에 입사할 기회가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다니다 보니 좋은 혼사 자리에 저를 소개하는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만나면 긴장이 돼서 그런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지내다가 친구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친구랑 밥을 먹는데 대학 선배가 불쌍하다면서 밥을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제 주변엔 다들 번듯한 차를 타고 집을 마련하느라 바쁜 남자들 뿐이었는데 공부하느라고 어렵게 사는 남자를 그때 처음 보게 됐죠.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인사해. 여기 우리 학교 선배이자 교수 준비하는 한준우라고 해. 그리고 여긴 은행 다니는 내 친구. 그냥 백수지 무슨 교수식이나. 아예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나이만 먹어서 해주 선배입니다. 처음 뵙네요. 종종 근처 오면 저 밥도 잘 사주고 가고 그래요. 선배가 사야 하는데 후배한테 얻어먹기나 하고 참. 내가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아요.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먹고 그럼 좋죠. 일단 둘이 이야기하고 있어. 나 잠깐 회사 갔다 올게. 갑자기 친구가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 한다며 처음 보는 선배란 남자와 저만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로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데 먼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시는 일은 잘 맞아요? 야근도 많죠? 아무래도 일이 많기는 해요. 은행 다니는 친구들 다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남자들이 워낙 많아서 일하는데 불편함도 크겠어요. 여자들 눈치 안 보고 불쾌한 말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잘 아시네요. 다들 배려가 별로 없어요. 주위에 일하는 친구가 몇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말이 잘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이 공부하는 역사 분야에 대해 저도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대화도 재밌더라고요. 꾸준하게 한 분야를 정진하고 있는 데서 진중함도 느껴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드리고 가도 될까요? 그러더니 헤어지는 길에 갑자기 요즘 잘 읽고 있다는 책 한 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아무 데서나 안 파는 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읽고 돌려주시면 되죠. 나중에. 나중에요?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방구석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데 재미를 못 느꼈는데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른 분야지만 이야기도 잘 통한 것 같고 또 뵈면 좋겠네요. 그러더니 책 마지막 페이지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써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질 않았는데 2달쯤 지났을 때 이 책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 기다렸어요. 성희 씨 편한 날 볼까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제 용기에 대한 답을 줬죠. 그렇게 우리는 몇 개월간 꾸준히 만나며 호감을 확인했고 그 사람이 교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유가 있던 제가 많은 걸 도와줬어요. 정말 성실히 공부하는 과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분야 전문가가 돼 있으면 더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도 함께 그의 꿈을 지지했죠. 그리고 제 시대에는 여자가 돈을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런 절 보면서 하나같이 말리더라고요. 열심히 번 돈 남자 뒷바라지에 다 쓰게 생겼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무섭네. 결혼은 할 거야?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부모님께 교수 되고 나면 바로 인사드리러 가자고 그랬어. 그놈의 교수는 대체 언제 되는 거야? 너 그러다 늙어 죽기 전에 되면 어쩔래? 그런 이야기에도 우리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었고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건 정말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며 언젠간 교수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죠.
그런데 우리 둘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은 혜주였어요. 내가 보기엔 둘이 전혀 안 맞는 성격인데 상극이야. 그래? 그래도 만나면서 별로 싸운 적도 없어. 분명히 한쪽이 계속 참고 있거나 안 싸우려고 하니까 그렇겠지. 너 선배 도와주고 있지? 그냥 조금씩. 봐. 그러니까 둘 사이는 돈으로 얽힌 거야. 사랑이 아니고 돈 때문에 선배가 억지로 참고 지내는 거일 수도 있다고. 내가 이런 이야기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선배가 좋아한 여자들을 다 알거든. 근데 네 스타일 아니야. 저에게 첫날 소개시켜줄 때만 해도 세상에 이런 남자 없다면서 성품도 좋고 오래 지켜봐도 한결같아서 전에 잠시 좋아했던 적도 있다고 말하더니 이제와 알고 싶지 않은 과거까지 들추며 말을 해주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못을 박듯 남편에 대한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교수되기 글렀어. 아니, 앞에선 그렇게 곧 교수가 될 거라며 믿어주는 것 같더니 뒤에서 이런 생각하는 게 무섭더라고요. 교수는 안 된다니까 절대로. 만나다가 적당히 헤어져. 저는 주위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죠. 주변 우려와 다르게 남편은 교수 채용 발표난 바로 그날 저에게 전화가 와서 당장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날 잡아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1년씩 늘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탔는데 혹시라도 당신 다른 남자가 낚아채 가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내심 남편이 교수도 안 되고 결혼 약속도 못 지킬 거란 생각을 주변에서 많이들 했던 것 같은데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런 결과를 보여주니 몇 배로 더 뿌듯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남편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린 각자 일을 하면서 잘 지냈죠.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하루에 4시간을 지키며 공부하는 남편에게 저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서 주고 그런 걸 누구보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을 도왔다는 걸 알게 된 시댁에서도 저에 대한 고마움이 많아서 그런지 결혼 후에 딱히 문제될 만한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괜찮은 남자를 고르고 고르느라 결혼을 못하고 있던 혜주가 한 번씩 정도가 지나치는 일을 벌리더라고요.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네 남편. 아니지. 선배 하루만 빌려줄 수 있어? 남편을 빌려달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며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빌린다는 거야? 아니,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자꾸 고백을 안 하잖아. 아무래도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 남자가 있다 생각하면 진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저녁 먹고 딱 하루만, 응? 아이,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솔직히 너 결혼하게 만든 사람 누구냐? 친구가 이렇게 외로워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던가 지만 잘 살려고 생각하지? 나는 아예 없지, 네 머릿속에? 아니야, 왜 없어. 나도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당연히 너 생각하는데 누가 있어야 말이지. 직장에 다 아저씨들 뿐인 거 너도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오죽 믿을 만한 사람이 너하고 선배밖에 없으면 이런 부탁을 다 하겠냐고. 한 번만. 이 사람하고는 나도 결혼까지 가고 싶어서 그래. 아휴, 그래, 알았어. 저로서는 이해가 가는 일은 아니었어요. 굳이 남자에게 속이는 짓까지 해가면서 마음을 얻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니란 생각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다 사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한다는데 뭐라도 도움을 주자는 생각으로 친구의 일을 도와주기로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으로 계속 비슷한 일을 자꾸 만들더라고요. 남편도 한두 번 돕고 난처해야 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혜주가 아침 일찍부터 집에 찾아와서 절 보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래? 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디 안 좋아? 아무래도 너한테 말을 해야 살 것 같아서. 창백하게 얼굴에 질린 혜주를 보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진정할 수 있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서오는데 선배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말했었지 결혼 전에 선배가 좋아하는 여자가 네 스타일은 아니라고. 얼마 전에 같이 술 한잔 한 날 내가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선배가 날 덮친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혜주는 본인이 이 일을 혼자 갖고 있으면 감당이 안 될 일이라서 저에게 왔다고 말을 꺼내는 내내 힘들어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공부밖에는 모르고 이런 일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다른 모습이 있었나 싶은 생각에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쌓아온 모든 믿음이 순식간에 금이 가는 기분이었죠. 자세히 얘기를 해봐. 너도 여자면 알 거 아니야. 몸살 기운이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일단 산부인과 검진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나 오늘 대학교부터 찾아갈까 생각도 했어. 우리 남편하고는 이야기해봤어? 인정한다고 그래?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아니라고 잡아댈 게 분명해. 내가 인사불성인데 이런 짓을 했어, 그 쓰레기가. 나는 알아. 내 몸은 내가 한다고. 하루아침에 꿈꾸던 가정생활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넋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돌아올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멍청하게 8시간을 집안에서 앉아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나한텐 숨기지 말고 말해줘. 혜주하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술 마신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술 마신 건 당신도 알잖아. 그 문제로 오늘 혜주가 왔다 갔어. 무슨 문제? 그날 잘 헤어졌는데 인사하고. 당신이 덮쳤다고 혜주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 지금.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은 기가 막힌 듯 냉수를 연거푸 마시면서 어딨어? 아니, 내가 연락해볼게. 아마 안 받을 거야. 당신 얼굴 보기 불편하대 이제. 사람 삽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날 각자 헤어지고 집으로 온 게 전부인데. 당신도 기억하잖아. 10시 넘어 바로 왔어. 누가 누굴 덮쳐? 내가 미쳤어? 남편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는데 이 일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게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러더니 새벽 늦게 혜주에 전화가 걸려와. 생각해봤는데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 나도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지 말고 남편하고 우리 다 같이 얘기해보는 건 어때? 너는 친구인 내 말 믿지? 남자들 술 마시면 순간 확 미쳐서 그런 짓 해놓고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잖아. 분명 같이 만나면 억울하다고 기억도 없다고 그렇게 뻔해. 나만 미친년 되는 거지. 그리고 얼굴 보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 어떻게 하고 싶은데 네 마음이 중요하지.
멀쩡한 가정, 좋은 대학 교수. 그 두 개를 내가 다 유지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너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싶어. 일은 안 건드릴게. 근데 내가 아끼는 친구하고 둘이 살게 할 순 없어. 빨리 이혼해. 그게 내가 결정한 최선이야.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상한 말이었는데 그땐 저도 뭐에 홀렸는지 삼자 대면을 해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친구가 그 상황을 불편해했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본인이 한 것도 찝찝하긴 했지만 우선 친구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어주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남편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상황이었으면 블랙박스나 CCTV를 찾아서 볼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았던 터라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뾰족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참에 남편이 이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더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고 싶다. 대체 어디 가서 이 일을 밝혀야 하는 거야? 난 아닌데 방법이 없어. 내가 검사도 받아보라는데 그건 싫대. 수치스럽다고.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당신까지 왜 그래? 양가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부모님들한테 피해주고 우리 둘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어. 난 억울해. 그건 변함없어. 정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난. 당신 일도 못하게 하려고 하지? 나도 당신이란 사람 내가 겪은 게 있으니까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도 해. 그런데 이미 당했다고 생각하는 여자 입장에선 이 상황 뭐라도 하나는 내놓아야 맞는 것 같아. 당신이 교수 되기까지 몇 년 걸린 걸 내가 아는데 전에 나한테 연락 와서 일은 안 건드리겠다고 했었어. 이혼만 하면. 내가 그걸 고맙다고 받아야 하는 거야? 당신 일이라도 유지해야 헤어져도 멀쩡하게 살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일 생긴 자체로 이해하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 차라리 남편과 성격 문제가 있다거나 큰일이 생겨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으면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갈수록 친구의 상태는 심해지더군요. 죽고 싶어. 수치스러워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다음 날엔 다른 사람이 돼서 너희 아버지 직장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알리면 평생 해온 일까지 사위 덕에 다 끝장날 것 같은데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양가 부모님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줘? 협박까지 해오는데 그걸 들어주고 있는 게 고통이었죠. 그래서 저도 하루는 참다 이야기를 했어요. 양쪽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서 그런데 산부인과 가서 진료 받아줄 수 없을까? 증거가 있어야 우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혜주야, 부탁이야. 그러자 친구는 남편 대학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증거는 없더라도 그런 방식은 명예를 실추시키기엔 딱 좋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힘든 결정을 남편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도 잃고 가정도 잃은 상황은 더 최악이니까 그나마 내어줄 수 있는 것 하나를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우린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서로를 위해 좋게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저에게 받은 것들이 고맙다면서 당신이 집이랑 다 갖고 가. 난 필요 없어. 서로가 원했던 이혼은 아니어서인지
남편도 본인이 교수 채용되고 일하며 모은 것까지 다 내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니 친구는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죠.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이 넘게 그런 상황에 지쳐가던 저도 남편하고 연락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긴 싸움으로 모두 심적으로 지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 번씩 남편은 본인 이름으로 엄마나 저에게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미안함의 표시인지 모르겠으나 받을 때마다 연락을 한번 할까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에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5년쯤 시간이 흘렀을 때 갑자기 저랑 남편을 이혼시킨 친구가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며 모임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전보다 밝아진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죠. 우리 그간 일도 많았는데 이번에 볼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단둘이 차나 한잔 마시자 그냥. 내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넌데 제발 오면 안 돼? 친구를 다시 만나면 이혼이라는 제 상처가 생각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과 같을 순 없을 것 같았어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선 풀리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오라고 연락을 해오는 친구 때문에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자 싶어서 모임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곁에 서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었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그 자리에 깽판을 치고 쑥대밭 만드는 건 머릿속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을 울고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그 둘이 짜고 만든 짓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분이 풀리지 않았죠. 그냥 좋게 바람이 나서 헤어져 달라고 했으면 2년 동안 그런 마음고생은 안 해도 될 일이었잖아요. 종종 돈을 보내오던 남편에게 갖고 있던 미안함까지 한순간에 바닥을 쳐버리더군요. 뭔가 그 두 연놈들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무엇보다 제가 무너져서 그럴 기운조차 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엄마와 식당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엄마도 모른 척 안 보고 사는 게 살 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눈과 귀를 막으며 묵묵히 식당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밖에 직원들이 이상한 사람이 기웃거린다면서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 덩치 좋은 남자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아, 왜 그래요? 누가 왔어? 아니, 수상한 남자가 가게는 안 들어오고 혼자 와서 안을 보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여기 와 있으라고 했어요. 식당에 여자가 많은 걸 알고 왔나? 무섭네. 밥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누가 이 먼 데까지 와요? 그것도 혼자서. 주로 차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은 터라 혼자 온 것도 그랬지만 들어오지도 않고 안을 살피는 상황이 걱정되더라고요. 요즘 하도 무서운 일이 많은 세상이니 직원들도 겁이 나는 눈치였죠. 그래도 이럴 때 엄마를 내보낼 수도 없고 사장인 제가 씩씩하게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게 앞으로 간 순간 저는 앙상하게 뼈만 남아 해골 얼굴을 한 전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진짜 얼굴만 보면 직원들 말대로 거지라는 말도 믿을 꼴로 나타났더군요. 다시 만나면 뺨이라도 몇 대 날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너무 야윈 모습에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불안해하며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저 여사님 밥 좀 주세요. 저를 알아봐 놓고도 여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아예 나가버렸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배가 고픈 사람을 내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쓰는 작은 방에 데려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만 차렸습니다. 그리고 꾹 참았던 한마디를 건넸죠. 밥도 못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다급하게 손가락으로 조용하란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손에다 물을 묻혀 테이블 위에 도청 이런 두 글자로 본인의 상황을 알리더라고요. 그걸 보자 저도 괜한 말을 했다간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밥만 주고 밖으로 나와 한숨만 쉬었죠. 그렇게 이혼까지 해가면서 자기 밥값은 하고 살라고 한 뜻이었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구나 싶었어요. 교수 일만 했더라도 저런 몰골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다고 쳐 죽일 짓을 뒤에서 했던 놈인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치듯 가게를 나간 남편은 밥그릇 밑에 종이 한 장을 접어 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밥은 잘 먹지도 않고 저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려고 온 듯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열어보니 주소와 내 자리 비밀번호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한마디와 미안하단 세 글자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주책맞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슬프고 기뻐서도 아닌 무슨 감정의 눈물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 종이를 쥐고 저는 이틀 정도 고민을 하다 뭔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와 15년 넘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앞에서 두 연놈들이 버젓이 서 있던 모습도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소로 간 곳은 10여 년 전 시댁 어른들이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아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빈집에 보낸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문이라도 열었다가 안에 누가 흉기라도 들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참을 문에다 귀를 대고 들었는데 기척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 네 자리를 누른 순간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리더군요. 집안에는 두 분이 살고 있던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사진으로 보는 두 분의 얼굴을 보니 괜히 옛 생각이 떠올라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 묻지 않고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던 분들이었거든요.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안엔 녹음기며 서류, 사진,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맨 아래에 있던 통장 하나엔 제 명의로 그간 남편이 모은 돈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통장의 비밀번호는 제 생일날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매달 꼬박꼬박 넣은 기록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을 모아뒀다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분명 그 몰골로는 돈 한 푼 없이 버려진 인간이었는데 말이죠.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사진과 서류를 살펴보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이게 사람이야? 알고 보니 그간 남편이 저와 이혼한 시점부터 억울해서 모아둔 자료들이었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그 해주 미친년은 남편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걸로 유학을 간 것부터 덮쳤다는 거짓말로 이혼하게 만든 것, 심지어 시댁 어른들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까지 졌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날의 일은 녹음기에 담겨 있었죠. 아, 걔네들 이혼시킨 거? 내가 둘이 잘 사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해봤는데 내 말을 믿더라? 걔네 부모님도 미안하다면서 돈 내놓고 간단하던데? 교수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선배는 내가 꼬셨지. 근데 내가 먼저 알았잖아. 뺏어간 건 그년 짓이야. 처음부터 잘못 건드린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반의 반도 남편과 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자료를 모으기 위해 이를 악물고 그 여자 옆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통장 안에 들어있던 편지 한 장이 저를 엉엉 울게 만들었죠. 그동안 저와 헤어지고 너무 많이 후회했고 부모님 두 분 병수발까지 들면서 이 여자가 한 장난질에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진 게 너무 슬펐다고요. 그래서 다시 접근해서 이런 자료를 모으고 쌓을 준비를 한다는 남편의 말에 그동안 해주 그년과 남편을 같은 인간으로 본 제가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내가 힘들었던 시간에 유일하게 말없이 믿어주던 사람은 당신뿐이었어. 그래서 내가 모았던 돈은 다 당신한테 주고 싶어. 그 여자한텐 한 푼도 안 남는 척 했으니까 수 쓰기 전에 당신이 꼭 가져가. 제 이름으로 성실하게 모아온 그 돈을 덥석 갖고 오는 것이 맞나 싶은 고민도 들었지만 남편 말대로 그 미친 짓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제가 갖고 있는 편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10억이라는 거금을 안고 그 집에서 나왔고 저도 남편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소송에 돈이 들 때 언제든 식당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 몇 번 식당을 찾아와 그날과 같은 방법으로 저에게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여사님, 밥 하나 주세요. 이게 남편과 저의 무언의 신호가 됐고 떠나고 나면 밥그릇 밑에 쪽지가 있었죠. 남편은 그간 자료들을 갖고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워낙 떠벌리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지인들에게 잘 이야기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죠. 다행히 자기가 직접 고백한 녹취와 주변 지인들에게 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 꽤 모여서 증거로 삼을 만한 것들이 모였고 친구란 탈을 쓰고 인간만도 못한 짓을 벌인 년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도 문제였지만 남편은 부모님께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참 발길을 끊던 남편은 얼마 전 예전처럼 번듯한 모습으로 와 밥을 먹더니 전과는 다르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옥에서 썩게 해주고 싶었는데 우선은 몇 년형만 받기도 했어. 그래도 그런 악마 같은 인간 없는 세상에 몇 년은 산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하네. 고생 많았어. 나만 고생했나? 당신도 힘들었지. 자주 올게.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리고 남편에게 저도 처음 밝은 웃음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도 남편과 많은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요즘 들어 혼자 식당에도 되니 남편하고 다시 합치란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두 사람 마음은 예전 그대로인 것도 같고 해서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중이에요. 언젠가는 그년이 형을 다 살고 나오면 자기는 범죄자가 돼 있겠지만 우리 두 사람은 변함없는 부부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복수는 우리 둘이 끝까지 잘 사는 게 아닐까 싶어 잘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지금처럼 자주 만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사람 하나한테 이렇게까지 당할 수도 있는지 미련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 먹고 달려드는 악마에게 선한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기도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고 소중한 인연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혼 전에 저런 인간을 끊어내지 못한 게 지금 돌아보면 제일 후회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모든 게 해결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